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아프가니스탄인 391명이 오늘 입국해 진천 연수원에 입소합니다. 이들은 한국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900명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4차 유행 상황을 보면서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18살 이상, 49살 이하 연령층이 백신을 접종합니다. 코로나 확산 우려에도 민주노총이 충남 당진 현대제철에서 1,700여 명이 참석한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1,200명을 투입했지만 집회를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았습니다.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8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경제 전반에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 오늘 열리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주목됩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뉴스 퍼레이드.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를 도운 현지인과 가족 등 391명이 오늘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들은 특별 공로자 자격으로 입국해서 일단 충북 진천의 공무원 인재 개발원에서 머물 예정입니다. 첫 소식은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일흥 주 아프간 공사참사관이 함께 일했던 아프간인과 포옹하고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으로 미처 데려오지 못했던 현지 직원을 다시 만난 겁니다.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아프간인 391명은 현지 재건 사업에 참여했던 이들로 의사, 간호사, IT 전문가 등 전문 인력과 가족입니다. They are trying to find who work in Korean countries, and it's dangerous for me and my family. Very deeply, thank you so much. 5세 미만의 영유아가 100여 명, 신생아도 3명이 있어 군 수송기에는 분유와 우유통 등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이들과 오랜 기간 협력해온 만큼 위험이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와 함께 일한 동료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도의적 책임. 아프간인들은 도착 이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야 충북 진천의 공무원 인재 개발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당시 우한 교민들을 받아들였던 진천 주민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들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프간인들의 취업 허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들을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한국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1,900명대 확진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부터 18세에서 49세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집계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734명. 전날보다 200여 명 적은 수치지만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도 1,900명대가 예상됩니다. 네 자릿수 확진자가 51일째 이어지고 있고 특히 10명 가운데 9명이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형 변이 감염자여서 유행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4차 대유행이 추석 연휴 이후 9월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 좌석을 우선 창가 쪽 좌석만 판매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명절 가족 모임 가능 여부는 확산세 추이를 본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제 예방 접종률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예방접종 예약을 못하신 분들 접종 예약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부터 18세에서 49세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1,516만 명 가운데 1,015만 명이 예약을 마쳤는데 접종 첫 주에는 대상자의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이후엔 화이자나 모더나 둘 중 하나를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추석 전 접종 가능 여력이 200만 명 이상으로 늘었다며 추석 이전으로 일정을 앞당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에서 수일째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공장 안팎에서 노조원 1,700여 명이 모여서
협력업체 직원들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도 열었습니다. 경찰과 방역당국은 불법 집회 여부와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입니다. 공장 안 도로에는 1,500여 명의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공장 밖에서는 49명씩 모인 쪼개기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은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만들어 협력업체 직원을 편법 채용한다며 본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인천과 전남, 경북 등 전국에서 노조원들이 참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장 안에서 모인 1,500여 명에 대해서는 집회 신고가 되지 않았다며 불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00이기 때문에 신고는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사법 처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부터 이어진 관련 집회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이미 4차례 경찰에 고발 조치했는데 공장 안 집회도 방역수칙 위반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집회 인원을 이제 초과를 했기 때문에 고발 대상이고 그렇게 또 기획을 경찰은 불법 집회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어제 오후로 예정돼 있었던 국회 본회의가 오는 30일로 연기됐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을 민주당이 어제 새벽 4시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처리 당일 본회의 상정이 국회법상 절차적 문제가 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여전해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홍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새벽 4시 언론중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민주당은 어제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하려 했지만 국회법상 상임위 통과 하루 뒤 상정 원칙에 가로막혔습니다. 여야는 오는 30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는데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합니다. 언론의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 구제법 이것은 두 번 말에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언론 재갈법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끝까지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법사위 강행 처리를 두고 조홍천 의원이 오만과 독선의 부활이며 옳지도 떳떳하지도 않다고 비판하는 등 여당 내에서도 본회의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이 법안 논의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야당은 상임위 단독 처리의 연장선일 뿐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법안 처리를 최대한 늦춰보는 걸 검토하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어 구체적 투쟁 방법을 고심 중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 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보다 못한 도덕성과 자질을 가진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그냥 포기하고 용인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 자신의 일이 아니지만 좋은 정치를 시작하고 싶었던 마음을 이렇게 담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제 정치예요? 진짜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대선에 출마한 것도 이런 정치를 보고 싶었어요. 제가 보고 싶어하는 정치인이 제가 지금 되려고 결심한 겁니다. 감사해요. 네,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요. 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의원직 자진 사퇴와 또 대선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네,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네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김관욱 계명대 교수, 정혁진 변호사, 소정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도부에서는요, 12명 가운데 6명 문제가 없다. 본인도 아니고 아버지 땅이고 윤 의원 개입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사실 당 징계 대상에서도 제외가 됐습니다. 의원직 사퇴, 대선 포기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동안 사실 정치권에서 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면 무조건 억울하다는 게 기존 정치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신선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조금 오버 내지는 과잉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 윤희숙 의원이 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의 표현에서도 나왔지만 우스꽝스러운 조사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정권 교체의 명분이 희화화될 것 같고 맞습니다. 본인이 문재인 정권의 25전 25패로 상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계속 지적해 왔는데 본인과 무관한 아버지의 문제이지만 본인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던 그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뒀던 건데요. 네. 아마 우리 국민들은 그 윤희숙 의원 말씀을 듣고 진정성을 느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죠. 이제까지의 정치 문법을 가지고 뭐 정치적 퍼포먼스다. 심지어 윤희숙 의원한테 제일 비판을 많이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 측 대변인은 뭐 사퇴 쇼를 한다 그러는데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숙 의원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저런 의원직 사퇴를 했는지. 2005년에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었던 고 박세일 의원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 의원직 사퇴를 해버렸어요. 아마 그 이후에 가장 진정성 있는 결심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발언을 하면서 사실 좀 스타 의원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진정성 느껴지셨습니까? 아니면 정치도 일종의 퍼포먼스고 쇼의 일부분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쪽에 좀 가깝게 보셨는지요? 전 좀 실망을 했습니다. 임차인이다라는 발언은 사실 여당과 정부에게 굉장히 아픈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그 정부 여당에게는 아프지만 사실은 정확한 지적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이랬던 건데 지금 어제의 장면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에요. 지금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예비 후보거든요. 당연히 좀비속 전체 검증 받아야 되는 분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스꽝스러운 조사 결과다. 그럼 다른 분들은 다 이제 좀비속 검사를 한 거거든요. 검증을. 그럼 그분들은 검증돼 가지고 다 이렇게 사실상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인데 그분들 거는 뭐고 본인 거는 걸렸으니까 이것이 우스꽝스러운 조사다라고 한다면 형평성에도 어울리지도 않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민주당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분 경우에는 왜 이때 우스꽝스러운 조사다라고 얘기를 안 했는지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가 사실 절차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비례대표도 아니에요. 지역구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유권자들에게 의사를 묻는 일종의 수렴 과정을 최소한 거쳤어야지 혼자 어떤 뭐 고독한 결단의 과정처럼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것을 돌려드리겠다 서초 구민에게 이런 거는 좀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어울리지 않다. 그래서 대선 예비 후보의 어떤 자격 그리고 국회의원의 자격 이런 부분에서도 절차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 이 조사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억울하다 일종의 반발로서 좀 느껴지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윤희숙 의원은 지도부의 사퇴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사퇴가 이뤄지려면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인데 과연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관심입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의원직 사퇴를 하려면 이제 본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제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그분이 쇼를 할 분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뭐 쇼네 아니네 이렇게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지실지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선택하셨다고 그러면 존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사직안 통과 여부는 과반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손에 달린 셈이 됐습니다. 예. 일단 윤 의원은 민주당이 뭐 즐겁게 통과시켜 줄 것이다라고 했지만 실제가 통과가 될지 사태가 현실화가 될지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법 제135조에 따르면은 이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려면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민주당 의석이 171석이니까 결국은 민주당의 손에 윤희숙 의원의 사퇴 여부가 이제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여러 가지 좀 고심을 하는 그런 흔적입니다. 이것을 그냥 의원직 사퇴를 처리를 할 경우에 어쨌든 윤희숙 의원의 이 대응 방안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원칙적으로 세게 대응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윤희숙 의원이 나름 이제 평가가 좋은 의원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부분에서 좀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처리를 안 할 경우에 안 할 경우에는 또 윤희숙 의원의 정치적인 무게를 상당히 또 키워줄 수 있는 그러한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현재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지 그 부분을 좀 고심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회기 중에는 그렇지만 회기가 끝나면 국회의장이 이제 그거를 허가를 하면은 의원직 상실이 되는 거죠.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이제 국회의장이 뭐 한 사람의 어떤 의원이 사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국회의장은 그 부분에 손을 안 대고 이제 의원들 손에 맡기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자, 농지법 위반이 과연 뭐길래 결혼한 지 26년 된 그리고 아버지가 한 4년, 5년 전쯤에 딴 상이 과연 어떻길래 현재 정확한 법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농지법을 봐야 되는데요. 농지법 6조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1항에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농사짓지 않을 땅은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경자 유전이 정확히 명문화됐네요. 그렇죠. 그 제목에 경자 유전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헌법 121조 1항에 소작제도는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이게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농업사회에서 급격하게 공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여러 가지 예외들이 사실은 많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6조 1항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2항에 아주 많은 다양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상속받은 경우, 그다음에 이농한 경우, 농사 짓다가 이사 간 경우, 그다음에 임대차 할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농지를 소유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상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군요. 1만 제곱미터거든요. 약 3,000평. 3,000평. 그런데 보니까 이제 윤 의원 아버지께서는 1,871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상한 규정을 좀 위반한 게 있고 이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임대차 등에 있어서 해석을 할 때 위법했다라고 볼 여지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80세에 사신 걸로 취득한 걸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2016년 당시 구입할 당시예요. 근데 지금 보도를 보면 시세가 한 3배 정도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 팔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또 좀 애매한 그런 측면도 있긴 한데 의원직 사퇴 이 초강수를 둔 이유는 더 확산되기 전에 차단한 것 아니냐 이런 또 일각의 주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1,871을 그 계산을 해봤더니 3,300평이에요. 상당히 큰 그 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2016년 당시에 그때 이제 벌써 80세셨는데 80세 노인이 과연 3,000평 땅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임대차를 줬다라고 했는데 쌀 7가마니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제가 이제 종손이고 종가구 해가지고 충청도에서는 이걸 도지라고 하는데 도지를 받으러 가도 그래도 3,000평 땅에다가 쌀 7가마니 이게 정상적인 임대차인가 이런 의문도 나올 수 있고 적다는 겁니까? 아니면 많다는 적죠.
너무 적다. 예, 너무 적다. 예. 그냥 시세에 맞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연고도 또 없어요. 왜냐하면 윤희석 그 의원 아버지가 부산 분이신 걸로 보여지는데 굳이 연고를 따진다라고 하면 딸인 윤 의원이 KDI가 세종에 있으니까 딸 근처로 가겠다 뭐 그런 정도 이야기인데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시세가 그때 이제 18만 원 정도 했던 예. 게 지금 50만 원, 60만 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8억 정도는 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사이에 한 아무리 세종시가 대개 아파트도 한 3배 정도 올랐다고 하니까 비슷하다고 해도 10억 정도 시세 차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는 안 맞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윤희숙 의원의 앞으로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고 의원직 사퇴라는 게 초강수기 때문에 정치적 해석도 분분한데 예. 정치권 이제 일각에서 윤 의원이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일부 후퇴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면서 서울시장 출마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참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상상을 많이 하니까 보다 해몽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네, 예. 나오는데 윤희숙 의원의 그 진정성은 아마 저는 많은 국민들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고 윤희숙 의원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이미 못을 박았고요. 윤희숙 의원은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정말 저 사퇴라는 초강수를 뒀는데 사실 마유하고픈 심정이에요. 예. 그러나 아마 본인의 고집은 꺾지 않을 것 같고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되겠지만 윤희숙 의원이 그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명분을 희화할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가 사퇴했다. 그러면 윤희숙 의원은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예. 국민의힘의 후보가 선출이 되고 또 야권 단일화 과정 이럴 때 대선에서 저는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윤희숙 의원의 사퇴를 만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그러면서 권익위를 향해서 또 날을 세웠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권익위 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최소한의 구성 요건도 되지 않는 것들이거나 아니면은 전혀 의원 개인이 소유관계나 아니면 행위의 주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좌의 형태로 이런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야만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본인에게 어떤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국가권익위원회가 정말 터무니없는 결정했다.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결정하는 권익위원회야말로 심판의 대상이다. 자, 야만적이다, 예. 얼토당토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뭐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아마 비슷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런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은 새로운 정치를 이미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단어를 쓰려면 민주당 의원들 12명이 유사한 이렇게 이 권익위의 어떤 조사 결과를 받았을 때도 야만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20평짜리를 샀거든요. 네. 그래서 출당을 당했어요. 지금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야만적이죠. 그 이준석 대표의 어떤 기준으로 형은 따진다면. 적을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토지가 여러 군데 있었던 기억인데요. 한 6, 7군데 있었던 기억인데. 규모는 아닌가요? 굉장히 현저하게 작습니다. 지금 이제 윤희숙 의원 아버지의 어떤 비교한다면 그런 거를 비교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야만적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그때부터 썼어야 되는 것이다는 것이고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이 민주당이 굉장히 즐겁게 통과시켜 줄 것이다. 저는 이게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의 어떤 부분은 느낌은 이게 뭐 국민에게 송구하다 이런 어떤 감정보다는 이 조사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여기서 분명히 내가 굉장히 비판 많이 했으니까 민주당이 응징적으로 징벌적으로 나를 이제 뭐 이 사퇴시키는데 동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송구함 이것이 지금 표현이 안 돼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이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나중에 윤희숙 의원이 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입장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제 이 일을 보면서 이제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좀 깜짝 놀랐습니다. 김영배 최고위원, 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이
탐욕스러운 집안의 딸이다 이런 표현을 뭐 SNS에 올린 건지 아니면 어디 인터뷰에서 한 건지는 정확히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같은 의원으로서 야만 탐욕스러운 집안의 딸이라는 표현 좀 어떻게 민주당의 김명배 최고위원의 그 말씀은 정말 민주당의 얼굴에 먹칠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윤희숙 의원이 어제 한 말씀을 다 알고 있고 그 맥락에서 아마 판단을 하고 계실 텐데 네. 저렇게 험한 말을 했을 때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윤희숙 의원은 원래 1가구 2주택이었습니다. 세종 KDI에 다녔기 때문에 세종시에 아파트가 있었고 예. 성북구에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네. 아파트 하나 처분했어요. 세종시 거. 근데 이 정부는 1가구 1주택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국민이 다 아실 겁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강남의 아파트 2개 지키기 위해서 예. 민정수석 자리 던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다주택을 가진 분들 예. 정리하라고 했는데 정리 안 한 분들 많았습니다. 윤희숙 의원 그거 딱 정리하고 1가구 1주택 만든 분이에요. 그런 분한테 탐욕스럽다. 이거 국민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가 오는 3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8월 국회 처리를, 국민의힘은 법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어서 본회의까지도 강대강 대립 또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데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 이제 지금 역사적인 날이네요. 그다음에 찍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처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8월 30일 월요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모두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 여야가 정쟁을 벌이느라고 제대로 토론도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토론하고 언론중재법이라고 이름 붙여준 언론재갈법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언론재갈법이 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끝까지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네, 어제 새벽 상황만 봐도 뭐 국회 본회의까지 뭐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했는데 박병석 국회의장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상임위 통과 하루 뒤 상정 원칙을 문제 제기를 했는데 박 의장도 뭐 상식선에서 연기를 했는데 사실 고민은 계속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국회법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93조 2항에 보면 상임위 통과에 하루 지나서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당연히 국회의장은 그걸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기를 한 것이고 여야 합의가 될 가능성은 전 별로 없다고 보지만 어쨌든 30일에 이제 본회의가 열린다니까 그게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이것을 뭐 9월 달로 넘길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상임위원장은 정확히 언제 바뀌는 건가요? 상임위원장 교체 때문에 지금 그렇죠. 여당에서 밀어붙인다 이런 얘기가 6개 상임위가 지금 맞습니다. 야당 몫으로 넘어가고 이 부분에서 뭐 법사위든 등등의 어떤 부분들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지금 민주당에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일사천리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새벽에 법사위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구를 즉석에서 수정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말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만을 입증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명백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넣으면 과연 이 조항을 통해서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되겠느냐라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달라진 법안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이 되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 문구에서 명백한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삭제를 했습니다. 언론사에도 불리하게 조항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단어 명백한 한 단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작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알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중과실이라고 하는 결과가 중하다는 게 아니고 조금만 주의를 했으면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의에도 확정적 고의가 있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을 것인데 명백한 고의라고 하면 웬만하면 미필적 고의는 빼자 이런 뉘앙스로 들릴 수 있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명백하니 고의에만 걸리는 게 아니고 중과실에도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고의적으로 한 거는 사실은 처벌이나 아니면 피해 배상을 하는 게 맞을 수 있겠지만 명백한 중과실이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정말로 아주 엄격하게 그 과실 여부를 따져보자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삭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웬만하면 이제 중과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뭐 제조물 책임법이나 증권 관련 범죄나 그러니까 재산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법들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인데 이렇게 언론과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그러한 법들에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정말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명백하게는 단어 하나를 삭제할 뿐이지만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맞습니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당 법사위원들, 야당 의원들이 퇴장했을 때 앞서 VCR에서도 보셨듯이 법안 처리를 하면서 이후에 자축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저걸 보면서 춘향전에 말이죠. 가성고쳐 온성고라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의 온성소리 높다는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분들 저렇게 웃고 희희낙낙 하시는데 소송고쳐 온성고다. 아마 국민들이 저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국민의 온성은 높아질 거다. 그리고 아마 국민들은 속으로 이 언론 자유를 말살하려는 여당 의원들의 저런 태도를 보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아마 심판하겠다고 벼를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 법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소위 말해서 권력을 가진 분들에 대한 불법과 비리를 이게 제대로 취재를 해서 국민들한테 알리지 못한다면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소위 심상정 정의당원은 이런 이야기 했죠. 미투 금지법도 될 수 있다. 미투 피해자는 사실은 이 자기의 어떤 몸이 이 피해의 증거인데 그거를 이제 피해를 이야기했을 때 허위 조작이 아니다라는 걸 사실은 그 피해자하고 언론이 입증하게 되는 이런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아마 미투 피해자들이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오고 일방적인 주장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제대로 언론이 진짜 정확한 보도라는 걸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문제 제기를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 결국은 국민이 피해자가 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 넘겨주는 조건으로 법사위에서 자구나 문구 수정 정도만 하자고 했는데 명백한이라는 걸 뺐다 넣었다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또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하는 걱정도 듭니다. 자, 민주당은요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에 대해서 범여권에서도요 신중론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이제 조금씩 더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틀 전 법사위에서도 모호한 개념 해석을 두고 법조인 출신 여당 의원들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사실 이 우려의 목소리 낸다는 것조차 쉽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죄라는 세계적 유례 없는 죄를 유지하고 있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추가로 지금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또 도입하는 거예요. 저 근데 그 개인적으로는- 의견을 하나 밝혀주시죠. 저 개인적으로는 고의 중과실의 요건보다는 악의라는 표현이 더 낫지 않는가. 실제로 결과가 중하다래 가지고 고의나 중과실 추정하는 사례는 법적으로는 없거든요. 사람이 죽었다래서 무조건 고의 중과실로 보는 건 아니에요. 자, 법사위 법안 처리 이후에 검사 출신 민주당 조홍천 의원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역시 처음서부터 계속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이지만 국정농단 사건이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나 또 유재수 경제부시장 사건 이런 게 사실 반복적인 보도가 이어지면서 됐는데 지금 반복적인 보도 자체가 잘못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조차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의 모호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됐죠.
그 반복적이라는 그 반복적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부터 많은 문제점들을 이제 전문가들이나 학계에서 시민단체들이 또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권 내에서도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오만과 독선이 다시 부활했다 하면서 네. 옳지도 떳떳하지도 않다. 오히려 우리가 막아야 될 그런 법인데 상황이 좀 이상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기영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에만 이 징벌적 이 손해배상제를 적용한 것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 돈으로 언론을 겁박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을 제외한 정의당, 국민의힘 또 언론노조, 민변, 국제 IPI, 뭐 세계 신문협회 등 국내외에서 계속해서 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만약에 이 법을 그대로 처리를 한다면은 상당한 어떤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서 앞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권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본회의가 열리면 과반을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이 마음을 먹으면 법안 처리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민주당 내에서 반대표, 기권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의사에 의해서 투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거를 당론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뭐 이탈표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쉽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은 굉장히 상징적인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언론사들이 조금 더 자기 검증의 시스템을 더 잘 가동하고 강력하게 가동해서 가짜 뉴스 이거 만들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차원이고 그런 차원에서 핵심은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의성을 어떻게 규명하느냐, 누가 규명하느냐. 그런데 여기 명백한을 뺐다. 저는 이 부분은 굳이 명백한을 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어떤 가짜 뉴스가 계속 만들어지는 이 시대의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이런 어떤 경고성 법안도 좀 필요한 것이고 오히려 이것이 언론사뿐만 아니라 지금 가짜 뉴스가 가장 많이 양산되고 있는 유튜브에 적용이 돼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더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 아까 지금 얘기한 뭐 명백한 그리고 고의성 여부를 누가 규명을 하는 건지 에 대한 주체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아까 권력자 얘기 말씀하셨는데 이미 권력자나 뭐 고위공직자 그다음에 대기업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제돼 있기 때문에 전직이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다. 뭐 그 부분을 지적한다 그러면 오히려 야당이나 뭐 이런 시민단체들은 그 부분을 포함시키는 데 노력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봅니다. 고위공직자 가족이나 측근이나 이런 사람들을 뭐 예를 들자면 국정농단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손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가짜 뉴스 폐해가 너무 크다 했을 때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최근에 큰 가짜 뉴스 때문에 너무 힘든 게 뭐가 있었나요? 저는 별로 기억이 없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을 수가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좀 제가 갑자기 원고에 없는 질문이라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 어떤 가짜 뉴스로 인해서 이렇게 기억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눈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건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그거 외에도 사실은 뭐 제가 기억 못하지만 여러 가짜 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징적으로 그러한 어떤 부분들 가짜 뉴스를 양산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언론계가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법안이 만들어진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벌써 10년이 훌쩍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과연 이 시대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국정의 난맥상이 가짜 뉴스로 인해서 됐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 언론 없는 기자회인가요? 국경 없는 국경 없는 기자회죠. 뭣도 모르고 우리 사정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뜻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좀 뭐 해명을 했는데 뭐 납득이 잘 되십니까? 원래 본인의 첫 번째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좀 얼버무린 것인데 송영길 대표야말로 뭣도 모르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경 없는 기자회는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언론 단체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공신력을 인정을 받고 있고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경 없는 기자회 사무총장 만나서
언론 자유 창달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신문협회, 국제언론인협회 이런 단체들이 전부 이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물리기법 이거를 지금 규탄을 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라 망신을 지금 여당이 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언론 자유라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이 없는 거예요. 다른 모든 바깥의 나라에 있는 언론 단체들이 한국의 언론 상황을 주시하는 까닭도 언론 자유라는 그 보편적 가치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역행을 하고 언론 자유를 지금 압살하려는 이런 시도를 하기 때문에 국제 언론 단체들이 일제히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거의 심각성을 현 정권은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국제사회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굉장히 현 정권을 규탄을 할 겁니다. 네, 국경 없는 기자회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를 전하기도 했던 국제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반대 성명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 측 발언이 이제 논란이 일자 뭣도 모르고 답한 것이 아니라 뭣도 모르고 상황을 잘 모르고 이야기 성명을 한 것이다. 거기에 답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악센트가 좀 세서 뭣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큰 차이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뭣도 모르고란 말은 아무것도 모르고란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표현이 자기들이 뭘 알고 이런 식에 이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조금 상대방을 비하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과연 국경 없는 기자회가 그렇게 그런 단체인가 그렇게 비하가 될 수 있는 단체인가 이게 프랑스어로 쌍프롱티에라는 말을 갖다 쓰는데 이게 국경 없는 의사회, 국경 없는 기자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힘이 있고 그다음에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단체들에게 붙여지는 그러한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상일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문 대통령도 아주 치하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민주주의의 기본은 언론의 자유이다. 근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니네들이 뭣도 모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언론중재법 3조 2항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요.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나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언론중재법 3조 2항의 규정과 이번에 도입되는 규정이 과연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여야 의원 전원이 개정안을 놓고 좀 허심탄회하게 토론회를 열자 이런 제안까지 했다고 하는데 일종의 출구 전략입니까? 현실성 있는 얘기인가요?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부담을 느끼는 거죠. 지금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 그리고 민변 같은 시민단체 또 언론노조 등등을 포함한 이 언론계 단체 국내뿐만이 아니고 국제적인 IPI나 세계신문협회, 국경 없는 기자회 등등이 전부 이 법안에 대해서 우려 또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원위원회라는 것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서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하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까지 쭉 해온 문체위 법안심사 소위부터 또 안건조정위원회 또 법사위까지 한 4개 정도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거세니까 결국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일정 정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야당을 좀 같이 회의를 하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야당이 그거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이미 그런 의사를 표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회의 열면은 민주당으로서는 그대로 처리를 하는 그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가 소식 이상일 의원, 김관욱 교수, 정혁진 변호사, 소정섭 국장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의 대출 옥죄기에도 가계빚이 사상 처음으로 1,8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리를 조금 올려서라도 통제를 해야 하는데 경제 전반의 악재가 너무 많아 오늘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장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2분기 가계빚은 1,805조 9천억 원. 1년 전보다 10.3%, 168조 원이 불어났습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빠른 증가세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형 대출이 급증하고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마련하는 영끌 열풍이 불면서 가계 대출이 폭증한 겁니다. 공모주 청약으로 인해서 기타 대출 수요가 크게 이제 증가를 했고요. 코로나19가 이제 지속되면서 이제 생활자금 수요 등이 이제 지속된 그런 영향이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옥죄기에도 가계빚 증가세는 꺾이지 않는 상황. 때문에 이미 올해 내 이자율 상승을 예고해온 한국은행이 오늘 코로나 사태 이후 첫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통화당국에서 계속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꽤 큰 것 같습니다. 한편 미국 연준의 그 회의가 바로 다음 날 잡혀 있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가 조금 부담이. 하지만 코로나 델타 변이 재확산이 큰 변수입니다. 너무 이른 금리 인상이 가뜩이나 회복이 더딘 경기를 침체 국면으로 추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 중앙은행이 테이퍼링, 즉 돈줄 죄기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저울질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네, 리포트 내용 보셨는데요. 일부 금융권의 대출 규제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지 김민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불어나는 가계 부채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 여러 가지 조치 강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분기 가계 빚이 2003년 통계 이 편제 이후에 최대폭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1,8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른바 B2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 이런 걸로 가계 융자 그 증가 폭과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 것 같습니다. 이게 1,800조라 그러니까 전혀 느낌이 안 오는데요. 일단 전년 대비 한 10% 정도 올라서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주택 수가 늘어나게 되면 원래 가계 부채는 늘어나는데 이게 상승폭이 너무 가파른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상을 두 가지로 본다면 최근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이제 연끌을 해서 비투를 많이 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영향으로 이제 자영업자들 여러 가지 어렵게 되면서 생활고 또 영업난을 겪으면서 대출을 받아서 메우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급증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가계 빚이 팽창하다 보니까 금융 당국에서도 어떻게든 좀 줄이기 위해서 고강도 조치를 취하면서 분기별로 은행마다 이제 할당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규제는 다 있다 보니까 3분기 할당이 벌써 막힌 은행들이 생기니까 이제 타 은행으로 야 이거 빨리 미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가수요까지 더해져서 더 지금 대출 창구가 붐빈다 이런 보도가 계속되고 있네요. 지금 이게 아프간 상황처럼 은행 창구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상당히 난리도 아닙니다. 계약한 사람들은 계약을 해제해야 되느냐 문의가 부동산 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부동산 계약 같은 게 심지어는 중개사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생겨서 안타깝습니다. 이게 실수요자들이거든요.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게 왜 충격이냐면 제일 먼저 막힌 게 NH예요. NH농협인데 지금까지는 NH농협이 제일 대출을 잘해줬고요. 제일 많이 해주는 은행이었는데 그런 믿었던 은행이 대출길을 막히게 되니까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굳이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도 불안하니까 지금이라도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을 미리 받아야 되냐 그런 문의가 가수요까지가 생기는 거죠. 가수요까지 생기고 있어서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 또 상환 능력이 되는 사람들도 상환을 하지 않습니다. 상환했다가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너무 급격한 조치여서 부작용이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대출 규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게 큰 일이 벌어지니까 금융당국에서는 은행들의 대출 중단 조치가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 이러면서 좀 성급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행들이 이제 당장 권고안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계대출 증가세에 따라서 언제든지 신용대출의 한도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게 두 가지 같아요. 지금 약간 진화하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게 강행하게 되면 진짜 문제는 뭐냐면 연체율이거든요. 가계 부채가 급증하는 것보다 저신용자들의 연체율이 늘어나는 건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출 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필요하니까 받는 건데 1금융권이 맡기면 2금융권, 4금융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는 더 증가하게 되고요. 여기서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막혔던 NH은행이 아니라 다른 은행으로 또 갈아타기 풍선 효과가 생길 수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좀 유예 기간을 준다든지 충분한 이게 계도 기간이 필요했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중단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측 가능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부동산을 사는 데 있어서 큰 돈이 들어가는데 갑자기 내 주 거래 은행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지금 3분기 다 소진됐습니다 하고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다 받고 계약을 했는데 안 나온다고 하는 경우들도 지금 굉장히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일부 은행들의 이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당장 지금 가을 이사 시즌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 피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한테 돈을 빌려달라 이런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계약서 쓴 사람들도 지금 우왕좌왕하죠. 여유 남아있는 은행으로 지금 다시 신청을 넣어서 이중 신청을 하고 막 이번에 9월에 잔금할 사람들 지금 난리치고 있었어요. 전세대출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는데요. 전세대출이 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분도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 되겠다고. 2년 전에 비해서 진짜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개인인데 전세도 많이 오르고 대출을 더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부모 찬스가 아닌 이상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제한되다 보니까 하늘의 별따기인 것 같습니다. 사다리가 걷어차야지 그런 느낌이. 네, 집이 많으면 이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을 것 같다. 돈줄만 쥔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신용도가 그래도 좀 낮다고 볼 수 있는 2030 세대들에게는 그야말로 직격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선 세대들은 대출 받아서 뭐 전세로 시작을 해서 집을 사고 뭐 월세로 시작, 전세, 집을 사는 이런 사다리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대출이 안 되면 처음부터 삐걱거리면서 집 없이 월세 내지는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연출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불안감이거든요.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10년 후에 사야도 되는 2030들이 불안해서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지금 사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에 이렇게 들어가서 대출을 받아서 사게 되는데 이게 저는 정부가 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게 원래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안정성이 높은 대출이거든요. 가장 안전한 대책, 신용대출들도 은행에서 고신용자들한테 이렇게 대출을 많이 해주는데 오히려 정부가 정책금리라고 해서 저신용자들한테 이렇게 대출 상품들을 많이 해줬는데 이게 가계부채 위험에서 막는다. 오히려 좋은 대출들은 막아버리게 되고 주택담보대출이나 고신용자들은 못 받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는데 이유는 결국엔 집값 상승이죠. 최근에 야심차게 준비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성공은 했어요. 굉장히 성공은 했는데 집값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사전청약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정부가 굉장히 초조하죠. 부총리께서 5번 정도 고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7월, 8월 달에 급등하다 보니까 정부가 급한 마음에 구매 능력이라도 막아버리자, 대출을 막아버리자라고 나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결국 불안감이거든요. 초조하고 불안감인데 부모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불안하면 자녀도 불안한데 정부가 이렇게 초조해하고 불안하게 다급하게 이런 대책들이 남발할수록 국민들은 더 불안해하고요. 안 사도 되는 사람들도 사야 된다라고 몰리면서 과수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준금리 인상 여부 뭐 오늘 결정이 날 것 같긴 한데 오르게 되면은 뭐 주식시장엔 또 악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집값이 그렇다고 해서 크게 떨어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정부 입장에서도 참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자, 김인만 소장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빠져나갔지만 포항 일대에는 시간당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하천물이 불어나면서 마을이 고립됐고 결국 헬기까지 출동해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 담벼락이 불어난 하천물에 떠밀려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학교 운동장과 건물 내부까지 물에 잠깁니다. 담장적으로 물이 치면서 담장이 무너지고 그게 학교로 다 들어왔죠.
폭우에 무너진 흙더미가 도로를 순찰하던 경찰차로 쏟아지고 헬기가 불어난 물을 피해 나무에 매달린 농민 2명을 구조합니다. 포항 죽장면에는 3시간 동안 129mm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마을이 통째로 물바다가 됐습니다. 하천 옆 수변공원은 떠내려온 나뭇가지와 토사로 인해 폐허로 변했습니다. 이곳에는 서행길을 훌쩍 넘길 만큼 물이 차올랐습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도로가 유실되면서 마을 2곳에 30여 가구가 이틀째 고립됐습니다. 저 윗집에서 길이 완전히 다 끊겨버리고 지금 완전히 끊겨버리고 없습니다. 과수원의 사과나무는 물에 잠기거나 쓰러져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말로 이거 참 올해는 그래도 과일이 좀 잘 달렸어요. 잘 달려서 수확도 좀 될 거라고 봤는데 이렇게 되니까 뭐 원래는 완전 포기한 상태입니다. 포항 죽장면에서만 주택가 상가 145곳, 차량 25대가 침수되고 도로 29곳이 유실됐습니다. 지자체가 도로 등 긴급 복구에 나섰지만 태풍 뒤의 가을 장마로 추가 피해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올림픽의 감동이 가시지 않은 일본 도쿄에서 장애인이 주인공인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감동적인 사진을 모아봤습니다. 탁구 남자 단식 경기에서 이집트의 아브라함 하마드투 선수가 라켓을 입에 물고 공을 치고 있습니다. 10살 때 기차 사고로 2팔을 잃은 하마드투 선수는 오른발을 이용해 탁구공을 띄워서 서브를 넣습니다. 비록 경기에서는 패했지만 불가능은 없다는 정신을 일깨워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이처럼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보면 경이로움이 느껴집니다. 패럴림픽은 1960년 로마 대회부터 시작됐는데 도쿄는 1964년에 이어 역대 최초로 패럴림픽을 2번 개최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1년 연기됐던 도쿄 패럴림픽에는 전 세계 161개국에서 4,4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이번 패럴림픽은 우리에겐 날개가 있다라는 주제로 시작됐는데요.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아침에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다만 어제와 달리 낮 동안 중북부 지역에만 적은 양이 지나겠는데요. 수도권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겠는데요. 비가 잦아든 남부지방은 낮 동안 기온이 쑥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28도, 청주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대구는 무려 33도까지 기온이 치솟겠는데요. 여기에 습도도 높아 체감 기온은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오늘까지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는 백사장으로 너울이 강하게 밀려 들어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는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전국에 또다시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모레까지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